오케이. 사실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주로 다오에 대한 얘기만 드렸는데, 이번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대한 거버넌스를 추가를 좀 했어요. 근데 오늘 뭐 이거를 막 길게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다오 얘기할 때 거버넌스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 거버넌스가 뭐냐? 원래 어원은 배의 키를 잡고 방향을 잡는다라는 뜻이래요. ESG 할 때 거버넌스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뭐 IT 거버넌스, 데이터 거버넌스, 요새 뭐 AI 거버넌스도 얘기하는데 주로 이 corporate governance, 즉 조직 거버넌스 관점으로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다오에서도 마찬가지고. 결국 조직 거버넌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조직이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느냐, 그리고 그 결정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하는 그 구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거버넌스는 뭐 비슷하죠. 뭐 대표 포함해서 뭐 이런 이사진이 있고, 그 위에 보통은 이사회라고 하는 보드 오브 디렉터 BOD라는 게 있고요. 뭐 의장이 있고 뭐 그다음에 주주들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게 기본적인 기업 거버넌스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업 거버넌스가 어떻게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업의 구조와 원칙을 설계하는 기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잘 돼 있어야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잘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되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로 결말이 나죠.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꼭 기업 거버넌스만 유일한 방법일까? 즉,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기업 거버넌스로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일까? 거기에 반해서 탈중화 거버넌스라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보면 이런 탈중화 거버넌스를 만들어낸 기술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비트코인은 2008년도에 그 탈중화된 어떤 디지털 그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최초 첫 블락에 들어가 있는 코드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거가 들어가 있다. 뭐 금융위기 이후에 뭐 이런 뉴스 기사가 들어가 있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비트코인 얘기하면 화폐, 자산 관점으로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은 비트코인이 진짜 중요한 게 거버넌스 관점이라고 봐요. 이 거버넌스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비트코인이.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비트코인과 같은 거버넌스를 만들어낸 거는 유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거버넌스 얘기를 좀 할 건데, 이 거버넌스 얘기를 할 땐 주로 이제 거버넌스 주체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사용자 있겠죠?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뭐 거래를 하는 사용자가 있을 거고, 채굴자가 있어요.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블록을 생성시키는 그 사람들 채굴자라 그럽니다. 마이너. 그리고 코어 개발자. 이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계속 개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드 운영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래가 생기면 이게 채굴자한테 바로 가는 거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장부라고 그랬잖아요. 비트코인의 이 장부. 이 장부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장부를 검증하는 거를 노드라 그럽니다. 풀노드라고 그러는데, 비트코인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 노드 운영자라 그래요. 그리고 이 노드 운영자가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이 많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면은 채굴 인센티브가 주어지잖아요. 그게 비트코인으로. 이게 이제 민팅하는 과정이고, 비트코인을 이렇게 주어지는 비트코인 인센티브는 채굴자한테만 있습니다. 즉 노드 운영자는 아무 보상이 없어요.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드 운영자는 기업체가 아니고 주로 일반적인 그 개인이나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개인이나 아니면은 뭐 저기 뭐야 그 이 데이터 같은 걸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뭐 해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노드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곁다리로 거래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트코인이 그 트랜잭션이 이렇게 쭉 나가는 패스에 코어 개발자 빼고 사용자, 노드 운영자, 채굴자가 다 관여가 돼요. 사용자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에서 트랜잭션 서명을 하면 노드 운영자가 처음에 받아서 그 트랜잭션이 제대로 된 건지 검증을 한 다음에 채굴자한테다 보내요. 그럼 채굴자가 뭐 여러 채굴자가 뭐 예를 들자면 뭐 수만 대의 채굴자 노드가 있으면 그중에 한 놈이 딱 선택이 되거든요. 그 놈이 선택이 돼 가지고 블럭을 만들고 그거를 다시 노드 운영자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면 노드 운영자가 이 블럭이 제대로 된 건지 수용 여부를 결정해서 오케이 하면은 유저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자, 요런 과정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전송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거버넌스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찾아보니까 이 코어 개발자 깃허브에 있어요.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뭐 지금 액티브하게 하시는 분은 뭐 10명, 2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거대한 비트코인이 하여튼 컨트리뷰터가 이 정도 되고요. 노드 운영자가 한 6만 2천 대 정도의 노드가 있어요. 이 말인즉슨 이 개인 컴퓨터나 이런 걸 운영하시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6만 2천 정도 있다는 거예요. 얘를 다 끄지 않는 이상은 비트코인을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채굴자. 채굴자는 이제 돈 벌라고 이걸 하는 이제 채굴을 하는 데들이고 이건 주로 다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비트코인이 이제 비판 많이 받는 것 중에 이 채굴자들이 되게 중앙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나의 절반, 미국의 절반 이래서 각각 엄청난 기업들이 보시면은 파운드리 USA라는 채굴자 그 한 회사가 32%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채굴자 노드가 야 우리 다 셧다운 시켜버리면 뭐 난리가 나겠죠? 뭐 여튼 그래서 채굴자 노드가 채굴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얻어간다. 그러면서 블럭을 만든다. 자, 여기에서 비트코인의 거버넌스는 뭐냐? 비트코인의 거버넌스 방식은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의 규칙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가 결국은 코드입니다. 코드. 그 코드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 것이냐는 제안을 하는 거를 BIP라고 그래요. 비트코인 임프루먼트 프로포잘. 이 제안을 해서 이게 억셉트가 되면 그게 코드로 설치가 되고 그러면 비트코인이 다른 규칙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룰이 코드라 그랬고 이 의사결정과 집행이 코드를 설치하는 건데 코드를 누가 설치하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노드 운영자 6만 2천 개 그리고 채굴자들 이들이 자기들 의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한다 또는 맥 OS를 업데이트한다. 그러면 중앙에 서버가 있고 걔가 그냥 이번에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자동 업데이트 클릭하면 알아서 쭈루루 가서 업데이트 하잖아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노드를 개인이 알아서 돌리기 때문에 이걸 업데이트 할지 말지도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뭐 중앙에서 뿌려주면서 자동 업데이트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따라서 코드를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업데이트 버전이 버전 1, 2 따로 있어. 1을 설치할 건지 2를 선택할 건지도 그 노드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결국은 어떤 코드를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국은 투표예요. 투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코드 다 오픈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카피 뜰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변종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배포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배포한 거를 아까 노드 운영자나 채굴자가 억셉트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비트코인이 생성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소프트웨어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변종 비트코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걸 하드포크라 그러는데 비트코인이 제네시스 블록, 즉 최초 블록부터 쭈루루룩 오다가 요 어느 땐가가 누군가가 비트코인 캐시라는 거, BCH 코인을 만들어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사실 떨어져 나갔다기보다는 요 앞에까지 보라색 앞에까지의 블럭은 다 공이 공통으로 씁니다. 둘 다 공통으로 쓰다가 이 블럭 이후부터 비트코인 캐시는 위로, 그리고 비트코인은 원래대로 보라색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것도 BCH도 또 갈리는 거예요. BCH와 BSV로. 또 BTC가 잘 가다가 또 놈이 우리는 새로운 코인 만들려 해서 비트코인 골드 만들어서 또 떨어져 나간 거예요. 비트코인 다이아몬드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비트코인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거버넌스를 생각할 때 의견이 잘 안 맞거나 아니면은 서로 다른 그룹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든 우리는 봉합해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즉 분리해서 나가는 것도 그 메커니즘 자체가 내장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거버넌스 방식일 수 있지 않나? 괜히 안 맞는 사람들끼리 꾸역꾸역 뭘 맞춰가지고 하는 것보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게 비트코인의 이 체인이 갈라지는 하드포크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업데이트 방식 이런 거는 뭐 어려워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누구나 비트코인 코드 수정해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억셉트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다른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어떤 코드를 선택할지 누가 결정하나? 그래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릴 건데 채굴자하고 노드 운영자가 사실은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라요.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만약에 거버넌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은 대장이 없잖아요. 여기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살아 있었으면 누군지가 있었으면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그래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중앙에 어떤 대장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채굴자와 노드 운영자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그게 2015년부터 27년까지 이 블록 사이즈 전쟁이라는 실제 있었던 2년 동안 싸운 거예요. 두 개 측으로 나눠서 하나가 빅 블로커, 하나가 스몰 블로커. 그래서 이 측은 주로 빅 블로커 측은 돈이 많은 곳들, 채굴자 비트코인 기업, 스몰 블로커들은 돈이 없는 뭐 코어 개발자, 노드 운영자, 사용자 커뮤니티 쪽이에요. 이슈는 뭐였냐면 비트코인 블럭이 되게 작아요. 하나의 원 메가 블럭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트랜잭션 양이 너무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느리고 확장성에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사업 관련된 쪽은 야, 이래가지고 비트코인이 뭐 비자를 따라잡겠어? 그거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는 블럭을 키워야 돼. 블럭을 키우려면 아까 말씀드린 하드포크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스몰 블로커는 야, 지금 하드포크 해가지고 이렇게 체인이 갈라지면 그 위험하잖아. 우리는 지금 빠른 체인, 확장성 있는 체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탈중앙화된 화폐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더 안정되게 나가야 돼. 라고 하는 게 스몰 블로커였어요. 그래서 이 둘이 이 두 개의 다른 의견을 가지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2년 동안 싸운 거예요. 이게 이제 그 2년 동안의 각각의 사건들이 벌어진 건데 어쩔 때는 빅블로커가 되게 유리했다. 어쩔 때는 스몰 블로커가 유리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막 그 보시면은 그 새로운 대안으로 비트코인 XT, 비트코인 클래식, 비트코인 언리미티드 이런 걸 막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안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것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그 되게 중요한 컨센서스 방식 중에 하나인데 제한이 있으면 제한을 그냥 제한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코드를 개발해요. 코드를 개발한 다음에 그걸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프로포잘에 코드를 해서 던지니까 이걸 채택을 해주세요라고 하고 노드 운영자와 저기 어디야 채굴자들한테 세일즈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억셉트 되면은 통과가 되는 건데 그 사이에 이제 채굴자들은 찬성하고 노드 운영자는 반대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빅블로커들, 즉 채굴자들이 이런 새로운 그 하드포크 하자는 새로운 체인들을 새로운 비트코인을 주장을 했고
저기 뭐야, 스몰 블로커는 세그윗이라고 소프트 포크, 즉 이렇게 체인이 분리되지 않는 방식의 업데이트로 하자, 이런 걸 제안을 했어요. 근데 스몰 블로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람들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으니까 또 빅 블로커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컨퍼런스 같은 거 열어 가지고 뉴욕 어그리먼트라는 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그윗을 받아들이지만 6개월 정도 이후에는 하드 포크를 해서 2메가바이트로 사이즈를 늘린다.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 양쪽을 살짝 버무린 거죠.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스몰 블로커들이 오케이, 그러면 요건 알겠으니까 요거 하는 거로 업데이트를 합시다. 요렇게 하면서 이제 뭘 얘기를 했냐면 유저 액티베이티 소프트 포크라고, 채굴자들이 아무리 새로운 비트코인을 좋아해도 결국은 블록 만들어진 다음에 이걸 억셉트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노드 운영자예요. 그러니까 노드 운영자가 마지막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니들 아무리 세그윗 2X니 이런 거 제안을 해봐야 우리는 세그윗으로 갈 거야. 언제까지 너네가 업데이트 안 하면. 그러면 너네가 채굴 아무리 해봐야 너네는 돈만 날리는 거고 결국 우리가 억셉트 안 하면 너네 안 될 거니까 우리 말 들어야 돼. 이렇게 일종의 협박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이너들, 채굴자들이 세그윗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2X는 나중에 철회가 되고, 요 와중에 진짜 스몰 블로커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떨어져 나간 게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8메가바이트로 사이즈를 늘리면서 이렇게 해나간 거예요. 자, 제가 이거 뭐 시간을 들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 이유가, 결국 가만 보시면 이 세그웨이 2X라고 하는 쪽은 채굴자하고 비트코인 기업들 돈 많은 일종의 골리앗들이에요. 그리고 세그웨이 쪽은 노드 운영자, 사용자 커뮤니티들로 사실 되게 풀뿌리 같은 힘없는, 돈도 없고 여기에요. 근데 얘들이 이겼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얘들이 이겼어. 2년 동안 싸워가지고. 이게 사실은 어, 어떻게 보면 이 그냥 블록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실용성을 중요시할 거냐, 이게 기업들 측면이죠. 그리고 사용자하고 개발자 측면에서 안정성, 탈중앙화, 즉 철학에 대한 대결입니다. 즉 비트코인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정체성이 뭐냐, 여기에 대한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결국은 누가 승리느냐? 사용자와 커뮤니티가 승리하고 비트코인의 방향을 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쪽은 돈도 많고 파워풀하고 이런데 어떻게 가능했느냐? 물론 그 스몰 블로커들이 되게 탄탄하게 잘 결집을 해가지고 한 측면도 있지만, 비트코인 설계 구조상에 결국은 노드가 최종 심판자가 되도록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가 지 아무리 블록을 뭐 자기들이 원하는 코드로 해서 만들어냈다 손 치더라도 최종적으로 노드가 그걸 억셉트를 안 해주고 드롭을 해버리면 마이닝 한 게 수포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노드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이 설계가 된 거예요. 최종 심판자 역할을. 그래서 유저 액티베이티드 소프트 포크도 협박으로 날릴 수가 있었던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정말 이 연구까지 다, 이런 미래까지 고민을 하고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설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역학관계가 보시면 노드 운영자가 아까 심판자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최종 심판자. 근데 희한하게 노드 운영자는 인센티브가 없어요. 인센티브는 채굴자한테만 있어요. 말하자면 비트코인 자체는 돈 벌어가는 채굴자들한테는 최종 심판자 역할을 맡기지 않은 거예요. 노드 운영자한테 맡긴 거예요. 물론 블록을 만들어낸 되게 중요한 역할은 또 노드 운영자한테 안 맡겼어. 그건 채굴자한테만 맡긴 거야. 그리고 코어 개발자들은 자기가 실컷 개발해봐야 자기들이 업데이트를 하라고 결정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각자가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없는 구조예요. 그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트라이엄바이레이트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누구는 이 능력은 있는데 이건 없고 마이너는 이 능력은 있는데 이건 없고 노드는 이건 있는데 이건 없고 이렇게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 주체가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합의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내 말 다 따라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인제 비트코인 거버넌스 철학을 좀 정리를 해 보자면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이라고 그러면 그냥 코드상에서 어떤 그 규칙이나 이런 게 정해져서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 합의인 거예요. 사회적 합의. 코드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비트코인 코드는 그거를 이렇게 선택할지 저렇게 선택할 건지는 참여하는 주체들의 합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 없는 정치 시스템. 권력은 코드에 있으나 권위는 네트워크에 있다. 거버넌스 without governance. 즉 우리 뭐 흔히 정치에서 얘기하는 정치가나 이런 거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거버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만약에 미국 정부나 글로벌 금융기관이 비트코인을 만약에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과연 그 비트코인이 지금과 같은 가치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뭐 가치는 둘째치고 계속 운영은 됐을까? 이걸 한번 상상을 해 보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거버넌스가 동작할 수 있다라는 증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져가야 될 인사이트가 코드화된 거버넌스 규칙, 즉 거버넌스 규칙이라는 게 꼭 사람 간의 그런 약속만으로 할 필요 없다. 코드화할 수 있다. 그리고 목표가 심플했다라는 거. 비트코인의 가치. 이 목표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거 역할을 절대 권력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고 어 커뮤니티에다가 힘을 실어준 구조죠. 그래서 에소스 이 크립토 동네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가치관 즉 이 비트코인의 가치관을 누가 지킬 거냐에 커뮤니티에다 힘을 실어준 구조예요. 그게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코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파운더가 부재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게 이더리움하고 되게 다른 구조인 거예요. 오케이. 비트코인에 대한 거버넌스는 요쯤에서 그만하고 이더리움의 거버넌스인데 시간 관계상 요거는 많이 스킵할게요. 이것도 이런 주체들이 있고 이들이 새롭게 거버넌스를 어떻게 이더리움의 코드를 어떻게 개선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요런 프로세스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러프 컨센서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어 개발자 회의라고 여러분들도 이 링크 가보시면 그 위클리마다 벌어지는 이 코어 개발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줌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 근데 어떤 제안이 올라왔을 때 이 제안을 억셉트해서 코드로 반영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투표로 하지 않아요. 사실 투표가 여러분들이 좋은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투표는 많은 부분들이 스킵이 되는 거예요. 반대자들에 대한 부분도 많이 스킵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찬성하지 않는데도 뭐 딱히 대안이 없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투표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러프 컨센서스라고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까지 계속 협의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요. 계속 협의를 해요. 그래서 이 러프 컨센서스 전반적 합의라는 건 뭐냐면 대다수가 합의를 한 거예요. 허나 100%는 아니야. 대다수가 합의하고 강한 반대가 없으면 돼요. 그러면 러프 컨센서스로 치고 다음 버전 업그레이드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더리움만 이러는 게 아니고 이더리움은 어디서 따왔냐면 어디야 저기 ITF 인터넷 프로토콜을 새로 규정하고 하는 방식이 러프 컨센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뭐 오랜 세월 이런 인터넷 또는 오픈 소스 이런 프로토콜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이끌어 나가는 방식으로 좀 잘 워킹했던 것 같아요. 물론 빠르진 않습니다 이러면. 빠르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공감하고 할 수 있는 구조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프 컨센서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사실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투표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오에서 맨날 듣는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온체인 투표라고 하는 거. 제안 올리고 그걸 거버넌스 토큰 가진 사람들이 투표해 가지고 뭐 절대 다수면은 통과되고 이런 거 안 해요. 신기하죠. 사실은 탈중앙화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인데 막상 이들은 오프체인 거버넌스로 합니다. 온체인 투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경험상 컨트랙트로 구현이 된 온체인으로 하는 거버넌스가 퍼펙트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로 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반적 합의 이끌어내면서 오프체인 거버넌스로 이 거버넌스를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중요한 인사이트가 아닐까. 그냥 뭐 기계적으로 도구 써 가지고 뭐 온체인 거버넌스 투표하고 이러면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처럼 하나 현재로서 가장 성공적인 그 이런 탈중앙화 거버넌스를 만드는 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들한테 배울 점이 많다. 요 사건들 좀 넘어가고요. 사실 제가 작년에 이 이더리움 최대 행사인 데브콘 2년마다 한 번씩 있는 건데 여기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때 임프레션이 되게 강했어요. 뭐냐면 와 이거는 개발자 행사가 아니다. 이거는 약간 종교 행사의 느낌이다.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그 이더리움의 가치에 대해서 되게 공감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공감하고 탈중앙화 그리고 검열 저항성 이런 것에 대해 프라이버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집단들이야. 그래서 '아 이거는 쉽게 와해되진 않겠구나.' 그러니까 막 가격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대부분의 그런 프로젝트들하고는 결이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물론 여 안에도 그런 이더리움 투자자들, 트레이더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런 최소한 이 데브콘에 온 이 개발자들 그리고 이 이더리움과 관련돼 있는 이런 생태계 사람들은 꽤나 진심이더라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이거 뭐 좀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의 서로 좀 가치가 틀려요. 추구하는 가치관이 틀린데 한번 살펴보시고 정리를 하자면 탈중화 거버넌스 가능성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사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치는 커뮤니티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 가치가 사실 카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다른 체인이 아무리 나와도 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생태계를 만드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그걸 해봤기 때문에 뭐 코드 만들어내고 기술적인 어려움 해결하고 하는 거야 하면 되는데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예요. 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복제 불가 경쟁력은 저는 거버넌스라고 봐요. 아무리 비트코인 뭐 할아버지 같은 뭐 코인 훨씬 더 나은 코인이 나온다? 그런다고 저 거버넌스와 커뮤니티를 복제할 수 있을까? 퀘스천입니다. 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이런 그 사건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되게 길게 다루고 있는 이런 책들이 있어요. 여보면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짜잘짜잘한 얘기까지. 이걸 다 보면 정말 탈중앙화 거버넌스라는 게 정말 험난한 길이구나. 뭐 시간도 오래 걸렸거니와 그렇게 우아하지도 않아요. 막 온갖 진창도 있고 뭐 서로 간의 싸움, 다툼 뭐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아. 무너지지 않고 꾸역꾸역 한 발씩 나가면서 몇 년 만에 결국은 그걸 다 해결하고 막 완성을 해내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쉽게 다른 데 따라잡히지 않는 그런 경쟁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고 이제 다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방금까지는 제가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체인이 탈중화 거버넌스 하는 거는 오케이. 이제 이해했어. 그런데 체인만 그럴 수 있나?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나 앱도 탈중화 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게 다오예요. 그래서 다오라는 개념 자체는 뭐 그전에도 있었지만 이더리움 백서에 이더리움의 응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이 다오를 한 가지로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오가 이슈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최초의 다오인 더 다오가 아주 돼지게 해킹을 당했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완전 실패하고 그 다음에 다오가 주춤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중심으로 다오가 이제 하나씩 나오면서 성장하기 시작했죠. 다오라는 것은 탈중앙화 자율 조직입니다. 근데 이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라고 할 땐 사실은 기술적인 텀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탈중앙화 자율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뭐 꼭 블록체인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뭐 인간들 간에 어떻게 약속을 잘해서 탈중앙화 자율 조직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AI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크립토 동네, 블록체인 동네에서 나온 다오라는, 그래서 저는 이제 크립토 다오라 그러는데 크립토 다오에서는 밑에 있는 정의, 즉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조직을 기본적으로 다오라고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다오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이 조직의 운영 그 거버넌스가 규정이 돼 있어야 돼요. 컨트랙트에. 그게 다오예요. 크립토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다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베이스에 되고, 블록체인 베이스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 안에서 모든 게 다 되게 하려면 자산 자체가 크립토 자산이어야 돼요. 여기에 법정 화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온라인 중심 조직이에요. 그래서 다오가 뭐에 적합하냐면 글로벌 인터넷 네이티브 조직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뭐 강남구에 있는 뭐 그 그 뭐야 달리기 하는 사람들의 어떤 조직을 다오로 만들자,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다 서로 알고 오프라인에서 이래 만나고 이러는데 다오가 왜 필요해? 사실 이런 퀘스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오라는 이 구조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결국 글로벌하게 인터넷으로 서로 오프라인으로 잘 만나지도 않아.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같이 일해야 되고 같이 조직을 운영해야 돼. 그러한 트러스트를 다오 기반인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의된 그 원칙은 뭐냐면 코드 is law. 즉 컨트랙트에 나와 있는 그 규칙대로 우리는 워킹한다. 거기에 왈가왈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오가 이제 기본적으로 풀뿌리 그리고 오픈돼 있고 다오는 아무나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만 사면 거버넌스 토큰만 사면. 기업은 안 그렇죠. 그래서 기업과 다오의 이제 차이 이런 것들을 좀 예시를 드려 놓은 거고요. 근데 다오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다오가 블록체인만 있으면 되는 조직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시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이 되는 온체인 파트고요. 까만색으로 돼 있는 게 옵체인 파트, 즉 블록체인 밖의 영역이에요. 이 동그라미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온체인, 블록체인 내부고요. 밖에가 이제 오프체인 쪽이에요. 뭐 거버넌스 토큰도 당연히 블록체인 위에서, 그리고 트레저리, 그러니까 금고 같은 것도 이 안에서, 프로토콜도 이 안에 다 있겠지만, 허나 여러분들이 다오라는 조직을 만들고 코드를 개선하려고 외주 용역 업체한테다가 뭐 맡길라 그래. 근데 외주 용역 업체 5천만 원 달래. 토큰으로 줄게요. 토큰 우리 안 받는데요. 그리고 이쪽에서 또 계약서 만들지, 세금 계산서 떼달래. 그 다오가 어떻게? 다오는 블록체인 안에서 돌아가는데. 그래서 현실은 어쩔 수 없이 오프체인이기 때문에 오프체인 파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역할을 주로 해주는 게 파운데이션, 재단이나
아니면은 개발을 담당하는 데브코, 운영을 담당하는 옵코 이런 것들을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주식회사를. 다오가 있는데 주식회사를 또 만들어. 어쩔 수 없이 재단을 만들거나. 그리고 이제 법적 리스크가 다오가 있어요. 그래서 다오를 어떤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리걸 래퍼로 또 만들어서 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리걸 래퍼 이런 것들도 옵체인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잡하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할 때는 뭐 다오라고 해서 뭐 컨트랙트 구현하고 토큰 찍으면 되나 생각할 수 있지만 꽤 복잡합니다. 이걸 진짜 조직으로 돌리려면. 그래서 온체인 파트, 오프체인 파트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다오의 이제 아까 핵심적인 특징이 자산이 크립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오들은 자기의 거버넌스 토큰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거버넌스 토큰을 외부에다가 팔아요. 그게 이제 펀딩, 뭐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죠. 그런 펀딩을 하거나 또는 개인들한테 이렇게 팔아가지고 어, 이 거버넌스 토큰이 일종의 자산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트레저리에 쌓았다가 트레저리가 스마트 컨트랙트예요. 스마트 컨트랙트에 쌓아서 필요할 때마다 이걸 쓰는 거죠. 비용으로. 그래서 지금 1위부터 9위까지 있는 다오들의 이 트레저리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어마어마하죠. 뭐 2.7 빌리언 USD, 뭐 2.2 빌리언, 유니서비 2.2 빌리언 USD거든요. 얼마죠, 저게? 4조쯤 되나? 근데 유니수업이 왜 4조냐? 돈이 4조냐? 왜 있냐? 뭐 이건 잘 모르겠고. 음, 어쨌든 결국은 다 자기 스스로 토큰을 발행했고 그 토큰으로 이제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가치가 생겨서 그걸 가지고 비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오가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저게 없었으면 이런 토큰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돈 벌어야 됐겠죠? 그러면 다오 멤버가 한 1000명쯤 돼. 돈을 벌어야 되는데 다오에서 투표하고 이러고 있었겠어요? 거버넌스하고. 안 되죠. 말하자면은 이 크립토의 다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이유가 토큰을 발행하고 그걸 통해서 펀딩이 되고 그거가 비용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온체인 거버넌스. 이 온체인 거버넌스라는 게 다오의 가장 코어인데 다오 우리가 이 조직을 운영하는 규칙을 일종의 주식회사 정관처럼 뭐 이사회는 몇 명으로 어쩌고 저쩌고를 컨트랙트로 어떻게 구현해? 못 구현하죠. 그런 거는. 그러면 어떻게? 제네럴하게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거버넌스로 구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투표하는 것은 그냥 제너럴 퍼포스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프로포절로 올려. 그런 다음에 그 프로포절에 대해서 이 안에서 투표해서 의사결정이 되면 그게 의사결정된 대로 그냥 하는 거죠. 그렇게 한 게 온체인 거버넌스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오는 다 투표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프로포절을 올릴 때 실행 코드도 같이 올려요. 예를 들자면 이 제안이 통과가 되면 10만 부를 이 주소로 보내주세요. 10만 불어치의 토큰을 이 주소로 보내주세요 하는 코드가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투표가 통과가 되면 그 코드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 중간에 인간의 개입할 수가 없어요. 왜냐? 컨트랙트 이미 박아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그런 이뮤터빌리티나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올라가면 그대로 약속된 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코드 이즈로 오죠. 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다오를 하기 위해서 내가 투표 시스템이건 거버넌스건 트레저리건 내가 다 만들어야 되나? 아니에요. 많습니다. 천지입니다. 크립토 쪽에서 다오가 막 2020년, 21년 막 그때 막 인기가 좋을 때 너도 나도 툴만 만들었어. 그래요. 툴 뭐 엄청 많아. 성공한 다오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툴만 많아요. 툴만. 자, 아까 제가 유니스왑 같이 저랑 해보셨잖아요. 유니스왑이 그나마 다오 중에도 꽤 잘 돌아가는 다오예요. 그래서
좋은 사례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유니스왑이 어떻게 이렇게 다오가 구조가 돼 있느냐 보시면 2018년도에 유니스왑 랩스로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주식회사로 시작한 거예요. 요때까지는 토큰도 없었고 다오도 아니에요. 그러고 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 일종의 MVP를 돌려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도 하니까 꽤 잘 되네? 자,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이 유니스왑이라는 서비스의 소유를 우리가 하지 말고 커뮤니티한테 넘기자 하고 다오를 시작한 거예요. 이 다오를 시작한다는 거 이꼴 토큰을 발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라고 하는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10억 개를 발행하고 뭐 그거를 4년 후에 연간 2%의 영구 인플레이션 매년 2%씩 더 발행이 되고 초기에는 누구한테 얼마 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분배를 한 거예요. 이게 토큰 이코노미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크립토 회사를 한다라고 할 때 이 토큰 이코노미를 굉장히 열심히 막 짜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굴려야 유통량이 어떻게 되고 뭐 이래가지고 토큰의 가치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많이 짜요. 되게 시간을 많이 들이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 돌아가죠. 그래서 굉장히 이론적으로 되게 재밌는 분야긴 한데 현실과의 괴리는 매우 크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큰이라는 것은 컨트랙트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 컨트랙트가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클릭해서 가보시면 이더스캔에서 블록 익스플로러에서 얘네들 코드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자, 이 거버넌스 토큰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이 다오의 일종의 주식 같은 개념입니다.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니스왑의 거버넌스에 들어가고 싶으면 유니 토큰 사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유니스왑 트레저리가 이렇게 이제 유니 토큰 대다수 한 99%가 유니 토큰이죠. 즉, 이 자산은 결국은 자기들이 발행한 토큰이에요. 그 토큰 가지고 이제 거버넌스에 올라온 프로포잘 그리고 이제 유니스왑 랩스라고 아까 처음에 유니스왑 만든 데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거기한테 용역비 이런 걸 다 유니로 주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을 돌리는 것도 유니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자, 유니스왑 거버넌스는 어떻게 돼 있냐? 이게 이제 요즘 대부분의 다오의 일반적인 거버넌스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온체인 투표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블록체인 한번 투표가 되면 그걸로 끝. 거꾸로 돌릴 수가 없어. 그래서 사실은 쓰레기 프로포잘이 올라와도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하게 되면 그냥 거기다 기록이 되고 투표하고 이 난리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단계를 낮춰서 옵체인에서 먼저 거릅니다. 그래서 RFC 그래서 먼저 내가 이런 제안할 건데 이거 어때? 하고 코멘트 받는 거. 이건 이제 거버넌스 포럼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멘트 받아가지고 프로포잘을 개선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선된 걸 가지고 스냅샷 폴이라고 이거는 온체인이 아니에요. 옵체인에서 보팅하는 겁니다. 이건 IPFS라는 파일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는 건데 가스비가 안 들기 때문에 절로 하는 거예요. 스냅샷 폴에서 템퍼러처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즉, 이 제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가를 먼저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통과가 되면은 실제 온체인 투표로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려가지고 뭐 2주인가? 하여튼 뭐 어떤 기간을 얘들이 정해요. 7일이구나. 7일 1주 동안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이 딱 되면은 실행. 이 구조입니다. 대부분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그젠플 프로포잘로 아까 파운데이션 만들자고 한 것도 사실은 이 투표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파운데이션에다가 초기 펀딩 이렇게 주기로 한 거를 집행하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프로포잘로 올라온 거예요. 뭐 대부분 찬성했죠. 대부분 찬성해가지고 뭐 요만큼 천만 아니 천만이죠. 천만 유니가 요 주소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 클릭해서 한번 여기 가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뒤에 프로포즈에 올라간 코드까지 같이 나와 있어요. 그게 그냥 바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조직에 설계할 때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한 부분이다. 뭐냐면은 이게 투표로 될지 뭐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의사결정이 됐을 때 그 의사결정이 실행되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중간에서 인간이 끼어들어가지고 변조할 수 없게 그거는 뭐 파워가 있는 사람이나 리더가 이걸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아예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이런 구조가 신뢰를 꽤나 높일 수가 있다. 조직에. 그리고 유니스왑 이 거버넌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오의 거버넌스가 온체인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파란색 박스로 돼 이거 동그라미나 박스로 돼 있는 게 온체인 파트고요. 뭐 이것도 물론 컨트랙트도 다 구현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요 녹색으로 돼 있는 이 동그라미들이 옵체인 파트예요. 그래서 유니스왑 랩스 이게 데브코 개발을 계속하는 회사고 유니스왑 파운데이션이 생태계 그리고 교육 이런 거를 커버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뭘 지원을 해주자 이런 투표가 올라오면은 유니스왑 프로토콜에서 어 다오가 투표를 해가지고 자금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트레저리 관리도 이제 다오에 의해서 트레저리 관리가 되는 것이고요. 어, 시간 관계상 이건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했던 일이고 재미는 있으나 시간이 너무 없어서 스킵하고 사실 다오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여러 종류입니다. 한참 다오가 인기 있을 때 정말 인기 좋았던 게 투자 다오예요. 여러분들 이제 VC나 이런 걸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VC의 구조가 되게 전형적인 탑다운 구조예요. 딜소싱을 하는 심사역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스타트업하고 만나서 야, 당신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잘 써가지고 한번 통과시켜 볼게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심의위원회 투심이라고 있어요. 이건 파트너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다 올리면 파트너가 얘는 투자하자, 얘는 말자. 이러면은 예를 들어 말자 그러면 이제 투자 심사역 아이씨, 난 여기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투자다운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100명이 투자다운을 만든다라고 하면 딜소싱도 100명이 하는 거고 투자심의위원회도 100명이 그냥 다 같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투자금은 어디 있느냐? 트레저리에 있는 거죠. 토큰으로. 예를 들면 이더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예를 들면 뭐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럼 2억 원어치 이더리움이 글로 전송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투자다오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그랜트 이제 뭐 펀드를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자원을 분배하느냐는 그랜트 다오 그리고 컬렉트 다오 이거는 이제 NFT 같은 아트 작품을 어떻게 잘 수집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다오 그리고 프로토콜 다오가 아까 유니스왑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그 저기 뭐냐 서비스들 일종의 그 크립토 서비스들을 돌리는 다오를 프로토콜 다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크립토에서는 제품을 프로토콜이라고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다오들이 굉장히 많고 소셜 다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같은 일들을 하는 거를 일종의 소셜 다오로 만들어서 하는 거고 서비스 다오는 프리랜서 분들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다오가 서비스 다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뒤로 뭐 GCR이 투자 다오고 컬렉트 다오, 소셜 다오, 그리고 그랜트 다오 이런 얘기도 쭉 해놨는데 이런 예시들은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되면 또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오 한 개랑 조금만 얘기하고 이제 좀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은데 다오 한계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일단 탈중앙화라는 것은 비효율과 거의 동의어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하는데 일주일 기다려야 돼. 뭐 실행하는데 이틀 기다려야 돼. 막 이러잖아요. 비트코인은 더하죠. 빅블록이냐 스몰블록이냐 싸움을 2년 동안 해요. 그래서 2년 동안 이걸 그 결정이 안 나. 그러고 막 이거 이 싸움하느라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 내려갔다 막 이래요. 막 롤러코스터를 타죠. 그러나 그거대로 가요. 그냥 전혀 효율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효율이 중요한 사업이나 조직에서는 탈중앙화 절대 안 맞는다.
그리고 이제 탈중앙화 투표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많이 희생이 되기 때문에 요새는 다오도 이런 서브 다오 구조로 말하자면은 뭐 PR 관련된 어떤 의사결정은 우리가 전체가 다 하지 말고 PR 쪽 서브 다오에서 의사결정 하셔라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근데 이 가만히 보면 이 기업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오도 점점 기업과 비슷해지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문성 이슈, 다수결 투표이기 때문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도 통과가 되고 그래요. 양아치짓 같은 것들도. 그리고 항상 나오는 문제, 과연 탈중앙화 돼 있냐? 왜냐? 초기 투자자들이 토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 큰 데가 토큰 보유량이에요. 동그라미 크기가 A16인지 안데슨 호이치 저런 VC들 대빵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이 고래라 그러는데 토큰 많이 가지고 있는 이 고래들이 다만만 하면 다 통과될 수 있어요. 해킹 사고 많습니다. 잘못 짜면 다 날아가요. 스캠 많고요. 자, 법적 구조. 이게 이제 요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제 생각으로는 재작년에 23년에 CFTC 미국의 저 상품 거래위원회 뭐 이런 거예요. 거기에서 다오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었는데 심지어 이겼어. 그래가지고 다오가 사실은 법적으로 애매한 구조인데 이건 뭐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건데 비법인 사단이라고 CFTC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조직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CFTC가 저기 법원이 그래서 너네들은 CFTC의 상품 거래법을 위반했으니까 책임을 져라라고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벌금이 64만 달러가 나왔는데 그리고 운영 중단하라고. 자, 저거 누구한테 책임을 져야 될까요? 64만 달러를 누가 내야 될까요? 다운데? 대표도 없는데? 이게 진짜 애매한 부분인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 거버넌스 투표에 참여한 멤버들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야, 이거 치명적이에요. 안 그래도 거버넌스 투표에 사람들 다 참여 안 하거든요. 막 투표율 2%, 3% 이런데. 우와, 이거 까딱 잘못했다가는 거버넌스 투표했다가 나중에 일 생기면 내가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케이스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 나오면서 이게 판례가 돼버리기 때문에 다음에 다오가 나와서 비슷한 어떤 이슈가 생길 때 어쩌면 이런 게 적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오 쪽 사람들은 이런 그 리걸 래퍼 법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를 되게 기다리고 있는데 가장 적극적인 곳이 와이오밍 주입니다, 미국에. 그래서 영리법인을 위한 다오 LLC에 대한 법안을 그때 만들었고 영리법인을 다오로 할 때 그리고 최근에 작년이죠. 듀나라고 비영리 어 비영리 다오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리걸 레퍼를 만들어 줄 테니 이걸로 해라라고 한 게 듀나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법안 중에는 가장 발전돼 있는 그래서 뭐 소송이나 이런 게 걸릴 때 그 법정에 출두할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게 되는 거고 세금 납부 가능하고 그리고 유한 책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전에 다 우키다오 같은 경우 소송 걸렸을 때 자기들 64만 불을 토큰 홀더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한 책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토큰 양과 상관없이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근데 유한 책임은 내가 가지고 있는 토큰 양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토큰이 망했어, 없어졌어. 그러면 끝, 없는 거야. 근데 그 유한 책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유한 책임 되게 중요해요. 주식회사가 유한 책임이기 때문에 발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토큰을 사는 사람도 유한 책임이면 내가 저런 법적인 소송이 걸려도 나는 책임질 일이 없겠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튼 그래서 와이오밍 주에 듀나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번 트라이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다오를 만든다라고 할 때에는 자, 근데 사람들이 이거 하면 그 뭐 다오에서 토큰 찍어 가지고 하는 거가 이제 합법인 거로 생각을 하는데 택도 없습니다. 일단 이 듀나라고 하는 거에서 토큰 얘기는 없어요. 이건 토큰을 승인한 게 아니고 다오라는 즉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돌아가는 조직을 만든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거를 이런 탈중앙화 비법인 비영리 협회로 인정해 줄게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토큰을 찍었어. 토큰은 누구의 관할 영역이냐면 SEC 아니면은 CFTC의 관할 영역이에요. 우리나라 치면 금융이죠. 관할 영역이에요. 그거는 주법의 위인 연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이슈는 거기서 터지는 거야. 그래서 토큰에서 이슈가 생기면은 이 듀나고 나발이고 아무 적이 없어요. 그냥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가지고 또 따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다고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 길은 멀다. 아직 법적 구조에서는. 너무 다오는 또 금전적 보상이 편중돼. 아까 토큰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제안이나 이렇게 다 토큰이야. 제안 올려가지고 뭐 하면은 이벤트 하는데 내가 뭐 컨퍼런스 하나 열 테니까 20만 불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만 불 따면은 그거 가지고 막 컨퍼런스도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금전적 보상이 편중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정말로 그 서비스나 사업의 그 내적 동기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버틸 수 있을까? 이런 퀘스천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토큰 가격이 떨어지면 다오도 망한다. 왜냐면은 다 같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이 너무 코드와 시스템에 의존한다. 코드 이즈 로우. 실제 사람은 그렇게 안 돌아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탈중앙화 자율조직이 정말 자율로 잘 돌아가려면 방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안하고 투표하고 그걸로 집행되고 이런 구조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해야 하는 일들은 사실은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아이러니긴 해요. 뭐 아이러니라기보다는 사실은 저는 자율조직은 정말 어려운 토픽이다. 이걸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위에 올렸다고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나이브하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오는 뜻은 좋았으나 여기 문제 저기 문제 근데 서로 다 이게 문제 저게 문제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다오에서 저는 다오가 그렇다고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크립토에서 있는 다오만큼 거버넌스 실험을 진짜 다양하게 있는 곳이 하는 곳이 없어요. 사실 거버넌스 실험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내가 조직을 이 거버넌스 실험하겠다고 조직을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워. 우리 다오랩 정도는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근데 다오에서는 굉장히 많은 거버넌스 실험을 해요. 투표 방식도 1인 1표가 맞냐, 토큰의 프로라타가 맞냐, 그리고 쿼드러틱 보팅이 맞냐.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보팅 방식도 연구하고 있고, 그 실제 실험으로 그 조직에 적용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다오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될 거, 배워야 될 건 꽤 많다. 그리고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대안조직을 좀 설계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오, 뭐 탈중앙화 자율조직 이건 되게 원대한 꿈이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가져와서 커뮤니티 참여형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더 잘 구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으로 다오보다는 이 참여형 거버넌스 사례를 두 가지 정도 듭니다. 이 첫 번째가 트리플 S라는 곳인데 뭐 시간 관계상 트리플 S는 24명이 이루어진 걸그룹이고요. 이 걸그룹은 팬 투표에 의해서 프로듀싱이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곡도 팬 투표를 결정한 거예요. 8개 중에. 팬 참여형 아이돌 프로듀싱 과정을
팬들이 투표로 참여해요. 그래서 팬덤 이름 짓거나 유닛 활동할 멤버들 정하거나 이런 걸 다 이런 거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투표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국민 프로듀싱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이거 투표 조작 논란으로 개망했죠. 그래서 실제로 형 살고 있어요. 아, 끝났나? 프로듀서는. 그래서 이제 팬들은 투표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건 믿지 않아요. 허나 트리플 S 소속사인 모드하우스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투명하고 조작 불가능한 팬 투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팬 커뮤니티 거버넌스를 구축했어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예, 이 여러분들이 덕질을 하려면 이 코스모라는 앱을 깔아야 되는데 이 앱에서 포토카드를 살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 포토카드가 아마 랜덤으로 3장이 들어있고 5천 원 좀 할 거예요. 저도 이거 한 30개인가 가지고 있는데 5천 원에 3장. 근데 이 포토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뭐가 주어지냐면 투표권이 한 장 주어져요. 꼬모라고. 그래서 나중에 얘들이 투표라고 하는 그래비티, 이름이 그래비티인데 그 그래비티에 들어가서 내가 이 꼬모 투표권으로 내가 10장을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10개를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소각이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투표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포토카드를 사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포토카드 뭔가 냄새가 나지 않나요? 투표권 뭔가 냄새가 나지 않나요? 돈 주고 투표권 사기 맞아요. 돈 주고 투표권 사는 거 맞습니다. 자, 그렇죠. NFT. 나래님이 정확히 지적하셨네. 포토카드 NFT입니다. 그리고 꼬모 투표권 토큰이에요. 허나 코스모 이 앱에는 저런 말 없어요. 철저히 블록체인 밑으로 숨겼어요. 왜냐하면 팬들이 싫어하거든요. 블록체인, 웹3, 토큰, NFT 이런 거 다 싫어해. 그래서 그런 거 싹 다 숨기고 그리고 가격도 고정 가격으로 한 거예요. 이게 막 변동하지 않아요. NFT 가치가. 그렇죠. 예, 이거 엄청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한 2년 동안 계속 인터뷰도 하고 뭐 계속 전파시키고 있는데 여튼 그래가지고 어 이걸 통해서 투표를 하는데 그러면 팬들이 야 투표가 너네가 뭐 잘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디서 봐? 블록체인이라 그랬잖아요. 얘네는 폴리곤이란 체인 위에서 구현했고요. 이 대시보드에 가보시면 다 있어요. 예, 요 대시보드 뭐 나중에 한번 가보시고요. 여기 오브젝트 NFT 몇 개 발행했는지, 홀더가 몇 명인지, 그리고 요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 보면은 여기 투표 한 사람들 뭐 이거 다 나와 있어요. 그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최근 데이터인데 이게 2월 달에 뉴 홀더 말하자면은 이 오브젝트를 산 사람들 많죠. 이게 안 줄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한 번 팔고 끝낸 게 아니에요. 계속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게 수익 모델과도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왜 팬들이 포토카드를 사냐? 물론 포토카드를 모으는 이 컬렉터블의 의미로도 사겠지만 투표하기 위해서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투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들한테는 하나의 이벤트로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저기 뭐야 그 타이틀곡 정할 때도 자기가 그 미는 곡이 질라 그러니까 500만 원어치인가?를 한꺼번에 누가 질렀대요. 그래가지고 뒤집어 버렸어. 그러고 이제 막 그걸 보면서 서로들 막 환호하고 있고 막 그런 다이나믹스가 이어서 벌어져요. 여기서 벌어지고요. 음, 그러고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24명이라 그랬잖아요. 이 오브젝트를 살 때 정하거든요. 누구 오브젝트를 살지, 내가 수민을 살지, 나경을 살지 이런 걸 정해요. 이러면 뭐가 남냐면 블록체인에 나경 거는 얼마 팔렸고, 수민 거는 얼마 팔렸고 이게 남아요. 그래서 여기 판매량에 따라서 이 멤버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바로. 그러니까 보통은 몇 년 동안 활동해도 돈 한 푼 못 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수익금 가지고 그대로 프로라타로 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잘 버는 그 멤버는 잘 벌고 인기가 없는 멤버는 못 벌고 그래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팬들에게 더 잘 보여야 되고 뭐 하여튼 뭐 조금 우울하긴 하지만 뭐 그런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대기업 부장인가? 급여를 벌써부터 받고 있다라고 하는 멤버들도 있고요. 팬들이 이걸 마음 아파하다기보다는요. 여러분들도 뭐 팬덤 세계를 좀 아시면 이 정도는 아주 훌륭한 겁니다. 왜냐면 소속사가 다 가져가기 때문에 보통은 팬들이 소속사 싫어해요. 왜냐면은 돈벌이 시켜야 돈은 지들이 다 벌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쥐뿔 못 벌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투명하게 하니까 오히려 더 좋아하고 아니에요. 이걸 만든 데가 소속사예요. 모드하우스. 그래서 모드하우스가 일정 부분의 프로듀싱을 팬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이거랑 같이 할 수 없어요. 사실 트레이닝 시켜야 되잖아. 트레이닝을 어떻게 팬들이 시켜? 그런 거 안 되지. 예, 그런 거는 저거로 하는 거죠. 이제 자기네가 돌리는 거죠. 아, 타이틀곡이 수익이 났을 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너무 팬덤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 팬질을 좀 해보셔야 팬들 수익 나눠주면 좋아할 것 같죠? 아니에요. 팬들은 아티스트가 잘 되는 거에 모든 몰빵을 하는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팬질 덕질을 안 해보셔서 그러시는 거야. 이 너무 기계적으로 내 투표한 만큼 그거에 수익금을 보내주고 어쩌고저쩌고 안 돌아갑니다. 그런 거. 도메인 날리기가 정말 중요해요. 하여튼 여기는 그 팬들의 참여를 잘 이끌어내는 이 구조랑 프로듀싱을 잘 믹싱을 해가지고 이런 걸 만든 거예요. 팬 커뮤니티를 소비만 하는 거에서 거버넌스 참여하는 것까지 늘린 거죠. 그러고 얘들은 모드하우스는 이 트리플 S만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슷하게 하고 싶은 다른 아티스트들을 더 여기 올리고 있어요. 플랫폼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거 다온가요? 아닌가요? 여러분은 이거 다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대답이 없네. 뭐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오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다오라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네. 애매하죠? 근데 크립토 다오의 정의상으로는 다오는 아니에요. 일단은 프로듀싱 회사가 있잖아요. 모드하우스. 그리고 많은 일은 모드하우스가 해요. 그리고 팬 투표를 통해서 프로듀싱에 참여를 시킨 거지 그게 메인은 아닐 거예요. 투표로 팬들이 저기 성공한 아티스트가 나왔으면 다 이렇게 했게. 사실 프로듀싱이라는 과정에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경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은 소속사가 할 거예요. 그러고 일정 부분을 참여를 시킨 거죠. 새로운 가치를 부여를 한 거라서. 그래서 모드하우스라는 중앙 주체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립토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다오 구조, 말하자면은 거버넌스 토큰 있고 온체인 있고 이런 게 거버넌스 토큰 자체가 일단 저기 펀딩하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이것도 되게 다른 구조고요. 물론 꼬모라고 하는 토큰 베이스가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크립토의 토큰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걸 사고 팔고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크립토 다오에서 돌아가는 구조로는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채택하고 있는 거는 그런 블록체인을 써가지고 모든 걸 투명하게 기록하고 온체인으로 신뢰 가능한 투표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에셋 자체를 NFT식으로 해가지고 다 트래킹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그러나 변동성은 없애버린 거예요. 변동성이 생기면 투기로 갈 수 있거든요. 투자로. 그래서 그걸 제거시켜 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져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다오로 보지는 않아요.
그냥 팬 참여형 커뮤니티, 커뮤니티 참여형 거버넌스죠. 탈중앙화 거버넌스도 아니에요. 그냥 참여형 거버넌스예요. 제 기준으로. 오케이. 뭐 마지막으로 이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일본의 야마코시라는 마을이 NFT를 발행하면서 이 NFT를 디지털 주민증으로 발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 NFT 발행한 거는 뭐 만장 이래서 예전에 NFT 막 버블 올 때 했던 거랑 유사한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개당 한 9만 원 정도. 근데 사실 이 친구들이 한 게 그래도 꽤 괜찮은 게 이거는 이제 일정 부분의 유틸리티를 담았고 우리 마을에 오면 온천이 공짜 그리고 우리 회의에 들어올 수 있고 말하자면 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이 우리의 노력에 함께 동참하는 디지털 주민증 이래 가지고 사실은 이거는 투기로 가기에는 되게 한계가 있는 NFT 모양을 만들긴 했어요. 비록 오픈시에 올라가 있긴 하지만 눈 씻고 찾아봐도 이거 투기로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1.5억 원 정도 자금을 모았고 이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 주민이 1000명이 안 되는데 이거 토큰을 산 사람, 이 NFT에 산 사람이 16,000명, 17,000명, 1,700명쯤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기 관심 있는 주민이 이렇게 많아진 거지 디지털 주민. 그래서 이게 꽤 성공적인 사례로 회자가 되다 보니까 이 자기네들 시스템을 다른 지역, 일본의 다른 지역 소멸하는 데다 이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로컬 다오 플랫폼으로 확장해 가고 있죠. 사람들 같이 와서 뭐 이렇게 리트리트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일본에서 이게 되게 많거든요. 지역 소멸을 다오하고 NFT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요. NFT는 크라우드 펀딩의 방식으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NFT를 투표권으로 기본적으로 줘요. 그리고 커뮤니티는 다 디스코드로 만들어요. 디스코드 입장권이 NFT가 돼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투표도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구조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다오하고는 틀려요. 여기는 토큰 발행 안 해요. 왜냐면 일본도 토큰 발행은 크게 법적으로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NFT까지는 뭘 안 그래. 그래서 NFT 가지고 펀딩하고 투표권으로 활용하는 그렇지만 이 정도면은 나이스한데 뭐 딱히 뭐 투기적으로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민간이 펀딩을 해가지고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완벽하게 크립토에 다오스럽게 가지는 않으나 이런 형태로 우리가 되게 현명하게 블록체인이나 다오적인 툴 같은 거를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꽤 잘 워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너무 빠르게 달려오다 보니까 목이 아프네. 자, 공부할 게 많죠? 뭐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요걸 하면서도 사실은 저는 블록체인이나 이쪽을 꽤 오래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책으로나 인터넷으로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이쪽 동네에 들어와서 이쪽 동네에 빠지는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그 도구를 목적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다오라고 해 봅시다. 다오 자체 만드는 게 목적이 돼. 사실은 다오는 툴이었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 커뮤니티를 다오스럽게 돌리는 거였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계속 다오 만드는 데 너무 포커스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은 딴 데로 가 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도구에 매몰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본질에 계속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마지막 이제 조언을 좀 드리고 그 질문을 주시죠. 어렵죠. 중간중 어려운 거는 솔직히 다 뺐습니다. 다 뺐고요. 이제 내용의 한 절반 정도 커버한 것 같은데 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뭘 질문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블록체인이나 다오 쪽이 뭔지는 좀 알겠어요?
이해는 다 못하더라도. 아, 맞다. 자, 잠깐만요. 요거를 좀 끄고 이제 녹화는 중지.